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관련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완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방대현 글로벌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펠로시 의장 방문 며칠 전부터 이곳 타이완에서 공습 대피 훈련이 평소보다 더 큰 규모로 실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헬리콥터나 전투기 지나간 소리가 특히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타이완 시민들 사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재기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의 군사 도발이나 경제 보복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타이도 이에 대해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과 타이완을 오가는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교민 사이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식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국의 군사훈련과 관련이 있을 거라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바라보는 타이완 내 여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 중국을 괜히 더 자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타이완 시민들은 펠로시 의장 방문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의장이 방문했던 날 밤에 타이페이 10에서는 환영 문구도 떴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더 발전할 거라 기대하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대현 통신원 소식 고맙습니다. 현재 타이완을 둘러싼 상황을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네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2살이 많습니다. 예, 무려 18성, 그야말로 베테랑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07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원 의장에 오른 정말 기록을 세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억들 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에 바로 앞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후에 동료 의원들에게는 연설문을 다 거짓말해서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또 중국에 관해서는 상당한 매파로 잘 알려져 있어서요. 한번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하원 의원 시절이던 1991년 펠로시 의원은 베이징을 방문해서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돌발 시위를 벌였다가 공안에 붙잡힌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크게 일었었던 티벳을 찾아서 달라이라마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2차례나 만났었군요. 네,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지도부를 의회로 초청을 하고 중국의 민주화 그리고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인물도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잖아요. 행보를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펄쩍 뛸만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낸시 펠로시 의장은 30년 악연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래서 낸시 펠로시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타이완 해협 문제에 둘러싸고 양안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그러네요. 그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통일 대업을 방해하면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섬뜩한 말인데요. 외교적 수사로는 볼 수 없는.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펠로시 의장을 직접 겨냥하는 이런 거친 발언을 할 정도로 악연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도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한창인 상태이고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방문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요, 바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전에 기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군대에서는 좋지 않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 상태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우회적으로는 이 방문을 만류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강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굳이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강행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반면에 또 공화당 의원들은 왜 우리는 안 되고 민주당만 데리고 가냐고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뭐 굳이 이 시점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만은 이제 펠로시 의원 같은 의장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신념을 뭐 관철을 하는데 뭐 시점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않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이 이제 의장으로서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도 있어요.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서 이제 미국은 타이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이게 이제 단순히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에게도 이 지역에서 미국이 분명히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일부러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하나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끈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대외 관계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게 하나의 중국인데요.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완도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이 중국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정 문제라는 거고 특히 중국은 자신과 수교하는 국가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조건이 타이완과의 단교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도 그걸 했고 그래서 그렇죠. 1979년에 미중 간에 수교를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대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타이완을. 미국의 입장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중일태. 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합법 정부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미국적 해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1979년에 만들어서 네. 타이완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근거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게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내정 간섭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27년 전 1995년 같은 경우에 타이완의 이 리덩웨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이완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고 대규모 상륙 훈련도 했습니다. 네. 이에 이 미국도 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최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서 맞섰는데요. 그때는요 중국이 바로 물러나긴 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할 만큼 G2 국가가 됐고 군사력도 달라졌다. 그래서 이번에 타이완 봉쇄 훈련 할 때도 타이완 상공을 넘는 이렇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자꾸만 실력 행사를 하면서 예전의 중국이 아니야라고 경고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 이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 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타이완 침공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지금 아주 과격한 군사 행동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게 전쟁 리허설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이제 타이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군사력이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의식을 해야 되고 사실 타이완이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직접적 충돌은 없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진핑이 3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했다가 역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비난과 절망 여론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아니 이 타이완 문제 하나 해결 못해? 막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거를 통해서 그 사면임을 잘 달성하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민족주의를 고양시켜서 대미항전 분위기를 유도하는 뭐 이런 분위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해도 될까요? 그 뭐 침공해서? 약간은 그래도 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이제 독재 정권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고 분석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을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도 봤었고요. 그리고 사실 네.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합병하려는 의지나 야심은 뭐 늘 꾸준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는 그게 훨씬 더 강경해졌고 네. 사면임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는 2020
2024년 혹은 이제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2024년 그리고 2027년이면 코앞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쯤에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바로 한반도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위기 고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가정 중에 하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할 때 그때 이제 북한이 한반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온전히 타이완 쪽에만 집중하기 어렵게 될 거고, 그럼 전략 자산을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네.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바라는 바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의주시할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침공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중국의 타이완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미중 갈등도 계속 증폭이 될 거기 때문에 설사 바이든이나 시진핑이 무력 충돌을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내 정치 이벤트 때문에 강경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자칫 치킨 게임, 서로 누가 겁쟁이냐 하는 이런 게임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놓인 한국도 매우 정교한 대미 대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군의 훈련 이후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